자,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회계의 정의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의 시작은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재무회계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도 맞아요. 즉, 사법고시에 민법이 있다면 회계사에는 재무회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재무회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부터 끝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됐고요. 나중에 혹시 이쪽에서 미래를 좀 계획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세무회계도 아주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세무 업무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수요가 부족해요. 원가관리회계는 주로 어떤 때 필요한 거냐면요. 어떤 그러니까 꼭 자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이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급이죠. 팀장,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임원들한테는 이 회계가 꼭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파악한 것만 해도 대기업들 간부 시험에는 관리회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쌍용하고 대우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간부로 올라갈수록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그 기법을 배우는 관리회계가 시험 과목에 꼭 들어가 있다고요. 대기업 시험에. 그만큼 관리회계는 일반 그 실무자들이 많이 하는 회계는 아니고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관리회계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50년대 후반 중반인가 생겼으니까 이제 한 60년? 이거밖에 안 됐죠. 재무회계가 200년이 넘는 역사인데 관리회계는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됐죠. 대략. 그래서 실제로 관리회계는 익숙하지 않은 그 분들도 많습니다. 교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래서 또 현장에서 있는 분들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을 열심히 하다가 그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무회계 쪽에 능통한 분들은 좀 많은 편이지만 이 관리회계 능통한 분들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재무회계는 실무자들이 하는 회계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요도 많고 회고되는 사람도 많겠지만 관리회계는 주로 임원급 이상, 경영자급이 하는 회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 그만두고 학원에서 강의할 일은 흔치가 않다는 얘기죠. 회사 그만두면 다른 회사를 옮겨갔던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회계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런 강사님도 꽤 되죠. 아니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 강의하시는 윤정호 선생님, 유명한 교수님, 이만배 교수님 이런 분들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관리회계는 낯선 회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리회계를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는 용어를 써요. 경영자를 위한 회계, 의사결정 회계.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회계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은데 재경관리사는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기초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느긋하게 가겠습니다. 느긋하게. 마음 조급해 하지 마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뒤에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요. 초저녁에 넥타이 일면 그 젊은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혹시 경영분석은 강의를 안 하시나요? 이 학원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물론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에서 경영분석은 과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 소수를 놓고 전문적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료는 비싸고 사람 수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경영분석을 수업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제가 방송대에서는 4학년 1학기에 경영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방송대에서는 경영분석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그걸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좋은 과목이고 하긴 한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 강의를 하려면 수강생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다. 만약에 정 급하시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가서 들으셔야 한다. 굉장히 비싸요 그거. 여하튼 그랬더니 이분이 좀 아쉬워하면서 그래요? 그럼 혹시 관리회계는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원에서 재경관리사 수업을 할 때니까 이 관리회계는 재경관리사 과목에 들어있는 과목이니까 재경관리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럼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관리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드문데 관리회계를 할 정도면 회사 임원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관리회계는 사람들이 참 흔치 않게 배우는 건데 잘 안 배우는 건데 왜 굳이 관리회계를 배우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님이 자신을 불러서 무슨 누구누구 군 뭐 이름을 모르니까 일단 홍길동군이라고 하면 홍길동군 자네 시간 있을 때 관리계 좀 공부해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남자분한테. 그 이사님이 당신을 잘 본 모양이다. 왜냐면 관리에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즉 장급 위치에 쓰는 회계다 보니까 관리에게 미리 공부해두라는 얘기는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사가 보고 있으면 그만 끌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서 이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충성맹세를 해라. 분명히 그 양반은 당신을 좋게 보고 있고 당신을 끌어줄 용의가 있는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라고. 작은아버지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관리에게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회계.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1급까지 모든 것의 1급까지는 가봐야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전산세무 1급, 기업회계 1급,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전산회계 운영사 1급, ERP 1급 이런 1급 레벨에서만 관리계를 볼 수 있어요. 그 2급까지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그런 회계입니다. 좀 접하기 힘든 회계죠.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회계의 틀을 잡아드렸어요. 틀을.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예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관리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항상 회계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재무회계가 된다. 됐죠? 그래서 기초도 재무회계를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재무회계니까 외부 이해관계자. 이해되시죠? 누구와 누구라고요? 주주와 채권자라고요. 주주와 채권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주주는 우리한테 투자를 한 사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맞나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건 기업회계 기준 해석해보면 이렇게 정말 재밌는 용어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 외부, 재무회계 대상인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를 말하는데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나와요.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를 포함한다. 이런 거죠. 기업은 우리한테 투자한 주주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출석부 있듯이 기업은 당연히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주 명부를. 또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현재는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뭔가요?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 잠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숨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잠재적이란 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고 나중에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아직은 모르는데 미래의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주주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모두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 아직 미래에 주식 투자하면 주주가 될 수 있죠. 75세 노인장도 쌈짓돈으로 주식 사면 주주가 될 수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주주가 되는 거고 또 평생 주식 투자 안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잠재적이란 말이 붙으면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도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잠재적이란 말 때문에 이때 외부 이해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한다. 모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잠재적이란 말 드러나 있지 않은데 미래에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거 잠재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잠재 능력은 숨어있는 능력인데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는
현재 드러나 있지 않은데 미래에 주야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란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무회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깰 마인드가 이거예요. 재무회계를 격리사원이 보고 사장이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정보예요. 왜 그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느냐? 그건 잠시 후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 지금 재무회계니까 외부 이해관계자죠. 외부 이해관계자. 주주와 채권자. 주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대요. 주주나 채권자는 어떤 판단과 어떤 의사결정을 하죠? 주주는 어떤 판단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이런 거겠죠. 주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겠죠. 이 회사가 과연 내가 투자할 만할까 안 할까? 그죠? 그럼 판단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에이, 투자하자. 에이, 하지 말자. 그래서 주주가 하는 판단하고 결정은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결정. 채권자는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를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겠죠. 빌려주자. 아니면 빌려주지 말자. 그리고 돈을 빌려줄까 말까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줄까 말까 판단하고 한 10대 글자 되죠. 바보같이 그것도 못 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하튼 길잖아요. 길면 왠지 좀 없어 보이죠.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우리는 신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용. 신용 결정을 해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그러면 주주는 투자 결정을 하고 채권자는 신용, 즉 돈을 빌려줄까 말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기업 실체와 관련된 외부의 강의자들이, 즉 주주와 채권자, 모든 불특정 다수인들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신용을 결정할 수 있게, 돈을 빌려 쓰는 걸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래요. 제가 이 정의와 목적 두 줄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별표 해놨죠. 특히 별표. 가장 중요한 게 저거다. 저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주주가 투자 결정을 하고 채권자가 신용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 투자 결정하고 신용 결정을 해요. 그때 그 투자 결정이나 신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알아내서, 인식 알아내서, 측정, 재서, 얼마인지 재서, 전달, 갖다 주는 게 회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모든 불특정 다수이니까 해당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있어서 투자를 결정한다. 신용을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정보가 유용할까요? 그 회사 사장님의 비주얼? 원빈같이 생긴 비주얼? 아니면 그 사장님 와이프의 미모? 뭐 한가위 뺨치는 김태희 뺨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회사 사장님의 성격? 안 중요합니다. 회계는 차가운 학문이에요. 회계는 돈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잘생겼거나 말거나 성격 좋거나 말거나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따지는 거고 회계는 아니죠. 어떤 정보가 유용한가요?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자녀 수? 그 사람의 술버릇? 하나도 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하고 신용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다? 그 정보가 나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겠죠. 내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유용한 정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해보죠. 이제 이 불특정 다수인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죠. 자, 이제 그냥 듣지만 마시고 저랑 같이 하세요. 회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계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기계적으로 할수록 회계가 한마디로 망이 돼버려요. 망해버린다고요. 가능하면 자꾸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경영자는 어떻게 할까.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 이걸 자꾸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나중에 넓고 깊은 진짜 회계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 할 수 있죠. 유용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뭐 꽤 오래 써먹은 얘기는 합니다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초저녁에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무렵에 외진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으슥한 한 구석에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열어봤더니 현금으로, 수표 없어요. 순현금으로, 그것도 헌돈으로, 새 돈이 아니고 헌돈으로 한 5억쯤 들었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방을 딱 발견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파출소로 간다? 아, 왜 이러세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을 잘 살펴보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파출소 갖다 줘야 하고, 누가 안 보면 집에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 너무 비약하지 마세요. 뭐 범죄를 권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안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자, 일단 사람이 안 봤어요. 잘 살펴가지고 안 봤어요. 그리고 집에 잘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제가 복권으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복권에 또 세금을 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투자나 신용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물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죠. 차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뭐 집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많겠지만 써버릴 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투자나 신용을 배우는 거니까. 투자나 신용의 개념을 배워야 하니까 이것을 써버릴 수는 없어요. 소비해버릴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투자나 신용을 할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를 할 거예요. 관리를 했을 때 나라면 그 5억 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써버릴 수는 없어요. 물론 후환은 없는 거예요. 후환 없는 거예요. 아니, 후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복권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복권을 5억 맞았어요. 근데 써버릴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치고, 써버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써버릴 게 아니라 투자나 신용을 할 거니까 써버릴 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나라면 그 5억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제가 오프에서는 꼭 시간을 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누구 옆에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 5억이 생긴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온갖 먹는 거, 뭐 차, 옷 이런 거 생각 안 나시죠?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5억이 있는데 써버릴 수는 없다. 나는 그 5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정말로요. 사람에 따라서. 특히나 그 방송대 쪽 수업을 해보면 방송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경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쪽이 밝습니다.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보통은 예금이에요. 두 번째가 좀 적긴 하지만 주식. 3번이 부동산. 정말 종류 많아요. 뭐 금 투자하겠다. 뭐 별거 다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 방송대 천안경영학과에서 수업을 할 텐데요.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60은 넘으셨고 70은 좀 안 되셨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5억이라는 돈이, 후환이 없는 돈은 5억이지만 써버릴 수는 없다 가정하고, 그럼 그 5억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5억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다 나와요. 재밌는 대답도 나와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5억을 다 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잘 거래요. 매일매일. 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얘기죠. 나는 돈에 파묻혀보고 싶다. 다 풀어가지고 다 해놓고 들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한 대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좋은 방식은 아닌데 그분은 왠지 모르지만 은행을 못 믿는데요. 당신은 은행을 못 믿는데요. 예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기 못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은행 갔다 가기도 싫고 자기네 집에 있는 곡괭이를 들어서 뒷뜰을 파겠대요. 거기다 묻어두겠답니다. 뭐 그것도 그분의 방법인 거죠. 단 묻어두면 이자는 안 생겨요. 그죠? 이게 다양하다. 그런데 부동산은 요즘 맛이 갔죠. 부동산 잠깐 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제가 한정 짓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써버릴 수는 없는 돈, 여러분들 대신에 후환은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얘기니까 나는 예금에 투자하겠다, 주식에 투자하겠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결정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오프에서 보면 이 두 종류가 가장 많으니까. 자, 결정의 순간 해볼까요? 혹시 마음속에서 나는 그 5억을 예금에 투자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커버요. 확실히 적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투자 성향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라 위험한 건 좀 피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결정하신 분들은 제 말 잘 따라오세요. 혹시 마음속으로 예금을 하겠다 생각하신 분, 주식 투자보다는 예금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분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왜 굳이 주식이 아닌 예금을 선택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했다는 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예금은, 은행 예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죠. 맞나요? 안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혹시 아까 마음속으로 주식을 생각하신 분, 주식. 그분들은 왜 예금 대신 주식 선택하셨을까요? 주식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대박의 신화.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실상은 주식과 똑같은 말은 쪽박이죠. 반토막. 뭐 이런 말.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여하튼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고수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하나만 더. 주식을 선택하신 분은, 내가 주식을 선택하겠다는 분은 뭐 때문에 예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꺼리는 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죠? 은행은 이자가 낮다. 즉 수익성이 떨어진다. 은행도 이자 주는데 왜 수익성이 낮아요?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마인드를 얘기할 때 일반인들의 마인드와 회계인들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반인들의 마인드는 지금 1억을 저축해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았어요. 지금 현 시점에 법정 정기금리율이 3.4%예요. 3.4%. 그러면 1억을 갖다 맡기면 얼마를 준다는 얘기죠? 1년 후에 340만 원을 줍니다. 이자니까. 그리고 그 340만 원에서 15% 아니죠. 14%네요. 14%니까 15.4%를 떼고 줘요. 세금이 국세가 14%면 그거에 10%를 지방세로 내는 거니까 14% 플러스 1.4% 해가지고 15.4%를 떼고 준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것도 대략 한 50만 원, 50만 원 됩니다. 340만 원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15.4%. 그러면 그것도 한 50만 원 넘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세금 떼고 300만 원 받아서 치고, 물론 더 덜 받게 됩니다만. 그러면 나는 1억 원을 예금해놓고 1년 후에 1억 300만 원 받는 거죠. 그럼 일반인들의 마인드는 이런 거죠. 일반인들의 마인드는 나 돈 생겼네?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산떡 쏠게 나와. 뭐 먹을까? 오랜만에 뭐 회 한번 쏠까? 그래서 와서 얼쩍지근하게 한번 때려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200만 원 남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요. 회계인들의 마인드나 경영인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1억과 1년 후의 1억이 다르니까 화폐 가치는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올해 짜장면 4,000원을 먹었는데 내년에 5,000원을 먹는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엔 4,000원만 먹었는데 5,000원씩 먹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4%였어요.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1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이 1년 후에는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다? 1억 400만 원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본 거죠. 손해본 거죠. 맞나요? 난 1억 200만 원 벌었으니까 손해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 이해가시나요? 물론 아직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있긴 한데 흔치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율이 3.4%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4%면 그거는 번 게 아니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은행 이자율이 3.4%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였다. 그럼 내 이자는 얼마다? 0.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만큼 은행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예금을 선택하신 분은 왜 굳이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 예금을 선택했을까요? 즉 주식은 뭐가 싫었을까요?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거. 주식과 똑같은 의미의 용어가 두 개가 있죠. 쪽박, 반토막 뭐 이런 의미죠. 합쳐서 패가망신. 그겁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안전성이 떨어져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수익성과 안전성은 절대 같은 방향이 될 수 없어요. 절대란 말은 빼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하지만 거의 99%는 안전성과 수익성은 같은 방향일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안전하면 수익이 낮아요. 위험하면 수익이 높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터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위험 부담이 크면 돌아오는 이익도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안전성과 수익성은 언제나 반비례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안전성과 수익성은 언제나 반비례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이 안전성과 수익성을 빼고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자본이 논리는 이래요. 우리 장사꾼들이 이런 말 하죠. 좋은 물건 싸게 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순수한 논리를 보면 거짓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좋은 물건 비싸게 파는 게 자본주의예요. 나쁜 물건 싸게 팔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도 회계지만 마인드가 중요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같은 방향일 수가 없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통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속는 걸 수 있으니까.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거의 99%는 안전성, 수익성은 반비례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안전, 수익성 말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보는 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요. 은행도 투자니까 예금을 맡기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건 뭔가요? 먼저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가?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가? 얼마까지 원금이 보호가 되는가? 두 번째, 이율이 얼마인가? 수익성. 그대로예요. 안전성이 높은 거, 오래 묻어두는 거. 안전성이 높은 거는 수익성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다. 이해할 수 있죠? 수익성이 높으면 안전성 떨어지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은행도요. 은행이 있고 저축은행 있잖아요. 은행의 이자율이 낮은 법이에요. 더 안전하니까. 저축은행이 높죠. 대신에 망하기도 쉽죠. 이해하죠? 그럼 은행보다 더 센 삼성이나 국채는 은행이자보다 더 낮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거 수익성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자, 은행에 가서 얼마까지 보호가 되나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자를 얼마나 주나도 파악을 했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따져보는 게 뭐죠? 언제 현금화될 수 있는가? 언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즉 현금화되는 속도. 그걸 환금성이랍니다. 환금성. 요 세 가지를 투자의 기본 3요소라고 불러요.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정보. 안전성, 수익성, 환급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투자자나 투자자나 채권자한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하시죠? 됐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본적인 정보 세 가지가 안전성, 얼마나 안전한가? 수익성, 얼마나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얼마나 빨리 현금화 되는가? 그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모든 회계는 요 세 가지를 찾아보는 데 있어요. 안전성, 수익성, 환급성. 이해하시나요? 됐습니다. 자, 요 뒤에도 할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의 정의와 목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